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중에서도 200m 이상 깊이의 심해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생활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태양빛이 닿지 않아 광합성이 불가능하죠. 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건 먹이사슬에 기초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부분의 심해 생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먹이 조각에 의존해요. 죽은 플랑크톤, 물고기 사체의 파편, 배설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가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거나 폭풍에 쓸려온 나무 한 그루가 심해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대형 먹이 낙하 현상은 심해 생태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단순히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독특한 화학 합성 환경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은 심해의 고래 폭포와 나무 폭포, 그리고 난파선 주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심해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사체는 천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수천 미터를 떨어져 마침내 해저에 도착하는 순간 이 거대한 시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독특한 생태계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요. 첫 번째 단계는 청소부들의 잔치예요. 상어, 뱀장어, 심해개들이 몰려들어서 고래의 살을 뜯어먹죠. 놀랍게도 이 단계는 몇 달 만에 끝나요. 수십 톤의 고기가 순식간에 뼈만 남을 정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심해에서 이렇게 큰 먹이는 흔하지 않으니까 청소부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풍부화 단계라고 불러요. 뼈에 남아있는 유기물과 주변 퇴적물에 스며든 영양분을 무척추 동물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세 번째 단계예요. 바로 친화화 단계인데 이때부터 화학 합성 생명체가 등장해요. 고래뼈는 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오세닥스라는 뼈를 먹는 벌레가 골격 속으로 파고들면 혐기성 박테리아가 그 안의 지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황화물이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이 황화물이 스며나와 화학 합성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래뼈 주변에는 박테리아 매트가 형성되고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 군집이 형성돼요. 흥미로운 건 이 화학 합성 환경이 열수 분출구나 냉수 침투구와 비슷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 퇴적물에서는 갑각류와 관벌레 같은 여과 섭식 동물들이 자라나죠. 하지만 여기 사는 종들은 대부분 고래 폭포에 특화된 독특한 생물이에요. 열수 분출구나 냉수 침투구와 공유되는 종은 매우 적거든요. 과학자들은 고래 폭포가 심해 화학 합성 생명체의 진화에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매년 약 1600개의 고래 사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각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니까 바다 곳곳에 이런 화학 합성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거죠. 시체 간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특수화된 동물들이 한 고래 폭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종을 퍼뜨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대형 동물의 사체는 고래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요. 실험으로 심해에 보낸 고등어는 하루도 안 되어 다 먹혀버렸고 해파리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거든요. 가오리 같은 연골 어류는 더 문제예요. 앙골라 해안 1.2km 깊이에서 관찰된 가오리는 50마리가 넘는 뱀장어가 달라붙었는데도 살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오리와 상어의 뼈대를 구성하는 연골은 너무 얇아서 뼈 벌레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어려워요. 사포 같은 피부는 많은 청소부의 턱에 너무 질기고 높은 암모니아 함량 때문에 먹기도 힘들죠. 고래, 상어 같은 대형 연골 어류조차도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식사예요. 고래가 심해 생태계에서 핵심 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래 폭포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무 폭포도 심해의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요. 폭풍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배가 전복되면서 목재가 바다에 빠지면 압력 때문에 갇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력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심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숲이 복잡한 생물학적 공동체를 지탱해요. 나무 표면을 덮고 있는 특이한 이메페 군체가 있어요. 자일로파가라는 속에 속하는 이 조개는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지만 나무를 먹는 것을 전문으로 하죠. 능선이 있고 부리 같은 껍질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큰 근육질의 발로 지렛대처럼 힘을 가해요. 살아있는 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소화하는 건 쉽지 않아요.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는 고분자는 일부 균류와 박테리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일로파가는 아가미 안에 공생 박테리아를 품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나무를 소화하는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더 큰 친척도 있어요.
거대 갯지렁이라고 불리는 이메페류는 길이가 1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자일로파가가 나무 내부를 파고드는 반면 무니독시스 안다마니카라는 땅딸막한 바닷가재는 외부 층을 선택해요. 숟가락 모양의 발톱으로 나무 표면을 뜯어내는 거죠. 이들도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소화해요. 흥미로운 건 육상 생태계와의 유사성이에요. 육지에서는 쥐며느리가 죽은 나무 속으로 파고들고 심해에서는 그 사촌인 땅딸막한 바닷가재가 같은 역할을 하죠. 빈대와 흰개미도 내생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목재를 소화하는데 이건 심해 동물들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심해 나무 폭포에서는 부분적 화학 합성이 일어나거든요. 혐기성 박테리아가 나무를 분해하면서 황화물을 생성하고 이 황화물을 화학 합성 박테리아가 이용해요. 그래서 나무 표면에는 미생물 황화물 바이오필름이 빠르게 형성되죠. 이 화학합성 미생물 덕분에 나무를 직접 먹지 않는 동물들도 나무 폭포 주변에서 살 수 있어요. 바티모디올러스 홍합이 대표적인 예죠. 이 홍합은 나무가 아니라 화학합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영양소를 활용해요. 놀라운 건 이 홍합이 열수 분출구와 냉수 침투구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무 폭포가 심해 생물에게 중요한 생태적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래 폭포와 비슷하게 말이죠. 홍합들은 수천 마리의 유충을 바다에 방류하고 해류가 이 유충을 멀리 퍼뜨려요. 일부는 운 좋게 화학 합성에 적합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거죠. 나무 폭포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아요. 심해 생물이 목재를 빠르게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침몰한 선박의 나무 선체는 완전히 썩기까지 100년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멕시코만에서 발견된 207년 된 고래잡이선은 이미 흩어진 유물 조각에 불과했어요. 근데 2022년 3월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니스트 셰클턴의 배 인듀러런스호가 1915년 실종된 지 107년 만에 발견됐는데 모든 목재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극 해수면 아래 3000m 깊이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극해에는 나무를 먹는 동물이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육지인 남극 대륙에는 나무가 전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남극 전선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나무를 먹는 동물들의 이동을 막는 장벽 역할을 했어요. 그럼에도 인듀어런스는 심해 생물에게 생명의 오아시스예요. 나무 자체는 먹지 못하지만 단단한 부착 표면으로 활용하는 거죠. 배를 장식하고 있는 건 주로 여과 섭식 동물이에요. 바다 백합은 털 같은 구조로 위에서 가라앉는 유기입자를 잡아요. 바다 멍게는 튜브 모양의 사이펀으로 물을 순환시켜 먹이를 걸러내죠. 브리시나 불가사리는 조타시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팔을 흔들어 파편을 잡아요. 저녁 식사 접시 크기의 말미잘도 발견됐는데 이건 극지방 거대찌이라는 현상을 보여줘요. 극지방 해양 생물이 열대지방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추운 환경의 낮은 대사율과 높은 산소 이용률 때문일 거예요. 예상치 못한 히치하이커도 있었어요. 작은 흰 개가 배에서 발견됐는데 외대래에서 개가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인듀어런스와 비슷한 공동체는 다른 바다의 금속 난파선에서도 흔히 발견돼요. 2차 세계대전의 잔해가 특히 많죠. 나무가 없으면 화학 합성 가능성은 배제되지만 녹슨 선체는 여전히 유용해요. 산호, 말미잘, 거위 갑각류 같은 여과 섭식 동물이 이용하거든요. 물고기와 문어는 난파선을 은신처로 사용하고요. 해저 가까이에서는 마찰 때문에 해류가 느려져서 산소와 음식이 잘 운반되지 않는데 난파선이 높이 솟아 있으면 더 빠르고 영양소가 풍부한 해류에 도달할 수 있어요. 타이타니코 난파선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흐름 속으로 길고 흰 산호가 점점이 자라고 있죠. 이런 인공 구조물이 예상치 못한 생명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심해는 그냥 텅 비고 고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래 폭포와 나무 폭포를 보니 겉보기에 고립된 것 같은 심해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됐네요. 이런 먹이 낙하 현상이 심해 생물에게는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서 새로운 서식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앞으로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이 심해지면 이런 생태계도 영향을 받겠죠. 고래 개체수가 줄어들면 고래 폭포도 줄어들 거고 그럼 이에 의존하는 특수한 생물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반대로 난파선이나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면 예상치 못한 인공 서식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버린 쓰레기조차 심해 생물에게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심해의 고래 폭포와 나무 폭포 그리고 난파선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였습니다.